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격이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판도라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그거 타봤습니다. 카카오 티바이크. 나 오, 오면서 어때요, 궁금했는데. 나 여기서 처음 봤어요. 있어요 여기? 난 못 봤는데. 아니 그냥 건너편에. 동네에 걷다가 여기저기 있어요. 노란색 자전거가 있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카카오티 켜가지고 탔거든요. 전기 자전거더라고요. 그렇죠. 그 아무데나 세워놓으면 돼요? 다 타고? 네, 아, 그렇더라고요. 주차 그것도 공간도 있죠, 공유 근데. 킥보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쪽 서비스 구간 아무데나 세워놓으면 된다 그러던데. 서비스 맞아요. 구간? 구간은 있나 봐요? 예를 들어 뭐 위례 신도시 뭐 아, 홈파고 이런 구역 식으로. 지역이 있다.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종료하려고 하면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나와요. 아 그래요? 종료가 안 돼 그래서. 음. 잘못되면. 이상한 데다 대면. 그러니까 뭐 도로에 너무 가깝다든지 막 그러면 안 돼요. GPS 그 정도까지 파악이 되는 되더라고요. 근데 따릉이보다 이제 약간 좀 귀여워요. 노란색, 까만색 요 조합이다 보니까 약간 꿀벌 같기도 하고. 잘 보이겠다. 비싸죠. 잘 보여. 아 비싸요? 따릉이보단 비싸겠죠. 동력을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잖아요. 다른보다 근데 비싸야지. 전기 자전거 처음 타봤거든요. 느낌이 별로야. 왜 별로냐면 이게 자전거라는 게 페달링을 막 페달을 밟아서 힘든 상태에서 내가 이제 페달에서 발을 딱 대면 이제 그 관성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그 기분이 근데 있는데. 이게 전기 자전거다 보니까 이게 회생제동을 하려고 내가 페달링을 딱 멈추고 이제 관성으로 가야지 하면 얘가 브레이크를 쓱 걸으면서 가. 누가 뒤에서 콱 잡는 느낌이야. 와, 근황 토크에 전문적인 저런 용어가 나오고. 아니 근데 그 지금 느낌이 표정 보여드리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섭섭한 그 표정이에요, 전기 지금. 자전거는 따로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감속할 때 에너지를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감속할 때랑 뭐 브레이크 할 때 하는데 자동차 하이브리드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예, 충전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원래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 쓸 때는 뭔가 기존의 자전거랑 이질감이 좀 덜해야 되는데 이질감이 좀 심했어요. 내가 막 밟아가지고 내리막길에서 내려가야 돼. 이제 쫙 내려가야 되는데 그치, 신나게 확. 누가 뒤에서 콕 잡고 같이 가. 그런 느낌. 오늘 원래 준비한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이런 거 얘기합시다. 이게 재밌다. 또 이거. 저기 주제를 인물을 아마존 하면 되잖아요. 이 아마존. 네. 또 근황 또 있다니까. 제가 평소에 즐겨 듣던 팟캐스트가 갑자기 종료돼서 네.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종료된 건 이제 되게 아쉬운데 그러면서 저희의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리는 어떻게 끝낼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그치, 항상 헤어질 때를 그치. 대비해야지. 잘 헤어져야 된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전 이별. 우리는 우리도 언젠가 끝나겠지. 이거 뭐 죽을 때까지 누구 한 명 죽어야 끝나나요? 뭐 그래도 어쨌든 끝나긴 끝나잖아. 그래서 저는 근데 만약에 끝나면 마지막에 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선 불가능한데 축제처럼 끝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을. 청취자분들 모시고 그렇죠. 예고도 하고 언제 딱 끝난다. 언제 와라. 언제 파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딱 멋있게 저희 다음번 주제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불꽃놀이 하고 막. 이별 여행 분위기. 네, 사실은 후원금이 이상해지고 모자라서 저희 이제 마무리하는 거. 자꾸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정말 뭐 읽고 싶은 댓글은 없어요? 있어요. 메롱의 품격님께서 별책 부록 처음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우연찮게 심플리 피아노라는 앱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디지털 피아노와 아이패드를 연결하는 방법을 찾다가 제대로 된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제에 때마침 미디가 나와서 혹시나 아실까라는 생각에 질문드려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음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예상 밖이라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심플리 피아노 이거 광고할 때 본 것 같아. 비트매니아처럼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 딱 금방 치는 누르는 거. 댓글 달아드렸는데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후기를 남겨주세요. 네. 제 예상에는 이 댓글을 봤지만 아직 그 부품을 주문하지 않으셨다의 한 표. 그러니까 여기 재밌겠다. 저도 부디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고 본인도 네, 바람을 써주셨어요. 달걀 샌드위치님. 이분이 요새 댓글 네. 엄청 많이 남겨주시고 후원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1000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후. 그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샌드위치 간편식 받을 때 달걀 샌드위치 나옵니다. 먹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걀 애청자를 샌드위치님. 떠올리며 배고프다. 배고프다.
자, 우리 대주제 인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올해 초에 타계하신 천재 수학자입니다. 캐서린 존슨. 그 이름 듣고는 누구지 하실 수 있는데 그 2016년 작인 영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의 실제 그 인물입니다. 네.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세 분? 네, 봤죠.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죠. 저는 이거 에피소드라고 딱 정해지고 나서 봤습니다. 오, 가장 최근에 보셨겠네요, 그러면. 네. 다른 분들은 그러네. 개봉하고 그 이후에 그냥 극장에서 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극장에서 보고 또 워낙 요즘에 요약본으로 많이 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그 여성 3명이 주요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 타라지 피 헨슨이 맡은 역할, 그 계산원, 전산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던데 그 역할을 맡은 그분이 바로 캐서린 존슨입니다. 이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데로드 멜피 감독이 감독을 했고 마고 리 셰털리라는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 논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인물과 그때 사실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만든 거고요. 이게 상은 못 받았지만 89회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여우조연상, 각색상 후보에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화 자체도 저는 되게 재미있었고요. 이 히든 피겨스 하면 숨겨진 숫자, 숨겨진 수치, 뭐 피겨스가 이제 수치나 계산 이런 걸 뜻하는데 그 영화 중에 이 캐서린 존슨한테 그 백인 남자들이 서류 같은 걸 주면서 중요한 숫자들 비밀이라고 막 이렇게 가려가지고 까맣게 다 칠해갖고 넘겨주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를 그 숨겨진 숫자를 유추해서 캐서린 존슨이 나중에 계산을 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서 그래서 숨겨진 숫자라는 뜻이었나 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피겨스가 이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히든 피겨스에서 역사 속에서 좀 숨겨진 채로 지나갈 뻔했던 그 숨겨진 인물들을 전산원들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이 소설이 늦게 나왔는데 그제서야 알려졌어요. 너무 그때까지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어요. 이분들의 그런 활약이. 네. 그럼 더욱 그 말에 좀 그 이제 좀 무게가 실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 저는 오늘 이 캐서린 존슨이 어떤 삶을 살았나 영화도 좀 바탕으로 하겠지만 이제 그분의 삶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우주전쟁 영웅으로서의 캐서린 존슨, 그다음에 천재 수학자, 그리고 20세기 중후반을 살아갔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러니까 흑인 미국 여성으로서의 삶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캐서린 존슨을 본격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일단 캐서린 존슨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우주 영웅입니다. 우주 영웅하니까 좀 약간 이상한데 우주 전쟁이라고 이제 흔히 말을 하더라고요. 그 미국과 소련 냉전 당시에 우주에 우주선을 누가 먼저 보내냐, 뭐 누가 먼저 로켓을 더 뭐 잘 발사하냐 이런 걸 엄청 경쟁을 군비 경쟁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활약한 인물이었거든요. 캐서린 존슨이 1918년 8월 26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출생을 합니다. 이때 아직 흑인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주 많은 시절이었어요. 이때 태어나서 1953년에 국가항공자문위원회, 나카, NACA인데요. 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라는 이 위원회에 입사를 합니다. 전산원, 계산원으로 입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랭리 연구소라는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 NACA 나카가 58년에 나사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항공자문위원회였거든요. 근데 나사는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주 계획이 되는 거죠. 그 전에 그냥 항공이었는데. 그러면서 캐서린 존슨이 여기서 33년간 나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1986년에 은퇴를 하십니다. 2015년에 은퇴하신 지 진짜 한참 됐죠. 아까 그 목사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설 발표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좀 그 활약상이 드러나고 하면서 이분에 대한 이제 평가가 재평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15년에 그동안 우주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훈장을 수여합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데 자유의 메달을 받아요. 사진 봤어요. 네, 그 사진이 이제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진 보면 약간 흑인 같지 않다? 좀 피부색이 되게 밝던데. 대통령이 같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대통령이 되게 까매 보이고 맞아요. 캐서린 존슨이 약간 되게 하얘 보이는. 그분이 나사에서 일할 때 입사 초기 때 백인인 줄 알았던 직원들이 많았대요. 흑인인지 몰랐던. 피부색으로는 조금 네. 좀 달랐나 보네요. 네. 그런 줄 모르는 만큼인데도 알고 나서 차별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의 핏줄은, 너의 족보는 막 이렇게 하고 따졌겠죠, 아마도. 근데 이제 이 자유의 메달을 그럼 왜 줬냐, 구체적으로 어떤 공로를 세웠냐, 이걸 알려면 이분이 나사에 근무하던 시절의 분위기를 좀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 우주전쟁이 격화되던 시기예요. 나사가 처음 만들어졌던 1958년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는 냉전 시대였고요. 정보 수집이 진짜 중요한 스파이 전쟁, 우리가 흔히 스파이 영화 같은 거 많이 봤던 그 영화들이 요런 데 배경을 다 두고 있죠. 상대방 나라를 염탐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근데 이제 스파이나 정찰기 보내지 말고 우주에서 직접 이렇게 내려다보자.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우주선을 막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로 나가서 우주에서 싸운다 이래서. 근데 우주전쟁에 소련이 미국을 계속 앞서 나갑니다. 세계 최초 인공위성 누가 쐈을까요? 소련이 쏩니다. 1957년 10월에 스푸트니크 1호가 이제 R7 로켓에 실려가지고 쏘아 올리는데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구 궤도를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루에 15번씩 미국 하늘을 통과하는 거예요. 미국이 와 이거 기분 엄청 나쁘겠죠. 쟤네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스푸트니크 쇼크라고까지 말했대요. 로켓이나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목미된 거죠. 그래서 한 달 뒤에 심지어 스푸트니크 2호까지 발사가 성공합니다. 여기에는 강아지까지 태워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쫄릴만 하죠 지금. 미국이 바짝 약이 올라가지고 그해 12월에 벵가드 TV 3호를 발사를 한다고 전 세계 생중계를 해요. 우리 로켓 발사한다 우리도 했는데 제대로 비행도 못하고 폭발을 하면서 실패합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겠죠. 그리고 이제 1958년 다음 해에 드디어 익스플로러 1호 발사를 성공은 하는데 얘네가 성공하자마자 소련이 며칠 뒤에 바로 스푸트니크 3호를 또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겨우 하나 성공했는데 얘네는 3개씩 쏘아 올리니까 미국이 소련에 완전 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개로 막 나뉘어 있던 우주개발 기관을 싹 다 모아서 나사를 발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소 양국의 자존심을 건 우주 전쟁이 이제 격화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인공위성을 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모자라. 우리가 뭔가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야겠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달로 가자. 우리가 달에 사람을 보내자 한 거죠. 그래서 파이오니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우주선을 쏴가지고 걔가 달 궤도를 도는 거예요. 달 궤도를 돌아서 달을 탐색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근데 이걸 4개나 보낸데 몽땅 실패를 합니다. 근데 소련은 1959년에 루나 1호가 달 근접 비행에 성공하고요. 2호는 달에 충돌하면서 사진도 보내요. 달이 이렇게 생겼다. 66년에는 루나 9호가 달에 처음 착륙까지 합니다. 그리고 달 주위를 돌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하여튼 미국이 소련에 발리는 거죠 완전. 자, 스푸트니크의 재밌는 일화. 예, 뭡니까? 그 당시는 이제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이걸 띄웠어요. 그래서 막 미국을 상공을 막 도니까 사람들이 막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막 멘붕에 딱 왔는데 그때 왜 소련이 빨리 했냐면 얘네도 이제 미국이랑 경쟁하고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빨리 하자, 빨리 해라. 그래서 안에 송신기랑 뭐 수신기 이런 것만 넣어가지고 요만하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냥 띄운 거예요. 그래서 삐삐삐 하는 이 소리가 계속 이제 지구로 이제 보내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와, 우린 큰일 났다. 우린 정부, 우리를 얘네가 다 지켜보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막 한 건데 그냥 그건 소리만 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사진도 안 찍고 아무것도 아무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주 쓰레기야 사실은. 그냥 약간 과시용이었구나. 근데 그 당시는 뭐 CIA가 뭐 이거 우주 무슨 정찰 위성으로 위성 자체가 처음인데. 그렇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약간 뻥카였구나. 원래 스푸트니크 3호가 제대로 된 무게에 제대로 된 기구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호 때 원래 실으려고 했던 거를 다 떼버린 거야. 왜냐면 그거를 일단 쏘는 게 중요해서. 네, 로켓이 약했어요. 그 당시 딱 1호 만들 때만 해도. 근데 어쨌든 미국이랑 소련이 그 독일에 V2 그거를 다 기본으로 얘네들이 전쟁 끝나고 가져가서 개발을 거의 비슷하게 한 거예요. 얘네들은 소련은 자원을 많이 가져갔는데 미국은 누굴 데려갔냐면 과학자를. 그 이름 뭐야? 엄청 유명한 전범인데 핵심 인력을 데리고 간 거예요. 사람을 미국은 데려갔구나. 사람을. 근데 미국은 왜 자꾸 늦어졌냐면 전범이니까 독일 장교 출신에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내치고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라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독일 V2 로켓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사의 근데 책임자가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아폴로 그거 성공시켜요. 그럼 그 사람이 책임자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 만큼 미국이 그게 한 지쳐진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10년 좀 넘게나 이래. 폰 브라운은 되게 웃긴 게 독일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독일은 나치에 대한 그 독일 국민 스스로가 배척한단 말이에요. 전범들을 강력하게 그럼요. 처벌했죠. 지금까지도. 근데 미국에서는
자기네들을 이제 말씀하신 우주 전쟁에서 이제 마지막 승자로 만들어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거의. 아이러니다. 네. 근데 그래도 내부에서, 미국 내에서 이게 많으니까, 갈등이 많으니까, 이 사람 이름을 일단 뭐 이런 게 없어요. 건물이나 이런 게. 근데 약간 이런 거야. 내용만 빼먹었네. 분교 있잖아요. 약간 나사 분교 같은데 이름 최근에 올라갔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을만 하네요. 독일에서 전범을 데리고 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 나사를 설립한 후에 이 폰 브라운을 앉혀요. 공군, 육군, 해군이 특히 셌어요. 힘이. 그래서 벵가드 그게 해군에서 만든 로켓이에요. 레드스톤은 육군에서 만든 거고. 따로따로. 네, 공군에서 만든 거는 에어 뭐 어쩌고 근데 그건 너무 별로였고 다 실패 그거. 공군인데 미사일이 별로야. 공군인데 별로.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빨리 띄워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쓴 거야. 그때 소련 쪽에 있는 과학자가. 그래서 그걸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끝난 거야. 근데 알 수 없으니 쟤네가 뭘 하는지는 모르니. 그렇죠. 그래서 미군이 육군, 해군, 공군 싹 다 합쳐서 야 니네 같이 모아서 해. 이게 그렇게 해서 나사가 된 거예요. 아니 전 그 얘기도 들었어요. 아폴로였나? 우주선이 그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는데 네. 일부러 소련한테 우리 이렇게 큰 우주선도 우주로 보낼 수 있다를 좀 과시하려고 로켓을 과하게 더 크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진짜 서로 그냥 돈지랄이야 돈지랄.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 했던 맞아. 그거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경제도 발전하는 시기였고 고도 성장기였으니까 지금 저 같으면 돈 못할 때려버려. 거야. 스푸트니크 2에 대한 재밌는 거 있다. 스푸트니크 2에 보면 개가 타거든요. 맞아요. 그 라이카라는 강아지가 타는데 왜 강아지를 썼을까요? 소련은 강아지를 좋아했대요. 미국은 파리 처음에 태워서 보내고 파리도 태워보냈어요. 네, 파리도 전 그러니까 방사능 때문에 이제 아. 먼저 파리를 태워서 보내고 그 유전자가 좀 적은 그쵸, 전형이 그쵸. 적을 네. 만한. 그러니까 이제 뭐 침팬지 많이 태워보내고 쥐 태워보내고 이런 건 알았는데 네, 그쵸. 파리 몰랐어요. 그죠. 근데 소련은 이제 강아지를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이 있어요. 우주 비행을 할 수 있는 강아지의 원칙 품종? 뭘까요? 아니요. 일단 성격? 암컷. 왜? 암컷은 앉아서 오줌 싸잖아요. 그래요? 수컷은 다리를 들어야 돼. 걔도 그래요? 걔 말고 누가 그래? 아니 사람도 여자가 앉아서 소변을 남자 다리 아니 남자 서서 소변을 누니까 보통 아니, 걔는 다리를 들어요. 다리를 드는구나. 남자 다리 안 들고 소변 봐요? 다리 들고 보는 거 아니었어? 드는 줄 알았구나. 근데 앞다리 드는지 뒷다리 드는지 약간 달라요. 소련 과학자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공간이 좁으니까 다리 하나 드는 동작도 힘든 거야. 강아지니까 앉은 자리에서 바로 용변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딱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딱 앉혀놓고 가둬놓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또 뭐가 있냐면 유기견 있죠. 떠도르개를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생명력. 훨씬 더 그런 위기 상황이나 격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더 할 수 있을 거라.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되게 이유가 있는 선정의 선택이었구나.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듣기로 그 소련에서 처음 발표할 때는 걔가 무사히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뭐 약물을 이렇게 해서 안락사를 했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소련 출신 과학자가 폭로를 밝혔죠. 했다고. 사실 그 개가 출발한 지 7시간 만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사이에 얼마 안 됐을 때 열이 엄청 올라가 그 안에 뭐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단열재가 고장이 나왔고 그래갖고 우주선 안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갖고 맞아요. 질식사했다. 네, 스트레스랑 뭐 이런 거. 엄청 괴로운 상태로 죽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우주 비행선에 동물들 엄청 많이 태웠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제일 사람 많이 갈 때까지 계속 온갖 동물들을 태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람 참 잔인해 그럴 때 보면. RIP 동물. 이제 미국이 이를 갈면서 유인 우주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합니다. 이제 우주선 쏘고 달에 보내고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태워 보내자. 그래서 그걸로 확실하게 한번 앞서 가야겠다. 이게 바로 머큐리 프로젝트인데요. 우주 비행사를 7명을 선발해서 우주에 보낼 준비를 막 하고 있었대요. 훈련도 시키고 막 무중력에선 어떻게 할 것이냐, 먹는 건 어떻게 하고 잠은 어떻게 자고 막 이런 훈련을 막 하고 있는데 1961년 5월에 발사하려고 목표를 두고 이제 차근차근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근데 4월 12일에 한 달이나 앞서서 소련이 보스토크 1호에다가 최초의 우주인을 태웁니다. 유리 가가린. 네, 맞아요. 유리 가가린을 태우고 108분간 우주 비행을 하고 무사히 귀환을 합니다. 졌어요. 미국이 자존심이 끝도 없이 발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7명 훈련됐고 1명이라도 일단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61년 5월 5일에 앨런 셰퍼트라는 사람을 머큐리 레드스톤 로켓에 실린
프리덤 7호라는 우주선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15분간 비행을 하고 내려와요. 근데 소련은 아까 108분간 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보스토크 1호는 지구 궤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선회 비행을 해요. 그 상공을 이렇게 돌다가 내려오는 거죠. 근데 미국이 보낸 프리덤 7호는 올라가서 탄도 비행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로켓으로 쏘아 보내면 그 다음에는 그냥 폭탄 떨어지듯이 이렇게 포물선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종해서 막 돌고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주 비행을 했고 유인 우주선을 보냈으니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발사 전에 비행 궤적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IBM 컴퓨터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오류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났죠. 이거 오류 나면 안 되는데 이거 만약에 잘못해갖고 회수 못하면 어떡할 거야. 사람 태워서 보냈는데 폭발하면 어떡할 거야. 엄청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캐서린 존슨이 이거를 직접 계산을 해서 비행 궤적을 제대로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프리덤 7호가 무사히 비행을 했죠. 그 영화에서 보면 캐서린 존슨의 동료들이 숫자를 막 지워가지고 까맣게 막 이거 극비 다 지우고 정보도 몇 개 없는 서류를 주면서 야 계산하는 척이나 해 막 이러면서 던져주는데 캐서린 존슨이 안 보이는 숫자들을 유추하고 그다음에 밖에 전등에 막 비춰가지고 막 이게 무슨 자야 막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해가지고 결국 정보가 많이 숨겨져 있는데도 계산을 성공을 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실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이때 계산을 캐서린 존슨이 정확하게 해내는 걸 보고 놀란 거죠. 사람들이. 얘 뭐지? 그 이후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고 지구 궤도를 비행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태운 채로 지구 근처를 빙빙 도는 이걸 실험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이 탑승한 프렌드십 7호와 머큐리 아틀라스 6 로켓이죠. 영화에서 나오죠. 전화를 이렇게 합니다. 존 글렌이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막 우리 지금 IBM 컴퓨터가 어제 했던 거랑 오늘 했던 거랑 숫자가 달라. 그래서 좀 기다려. 우리가 다시 계산해보고 정확한 걸 말해줄게.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난 지금 그거 타고 가야 되는데 계산이 자꾸 틀린데 뭐야 이게 이랬는데 그 존 글렌이 말하죠. 캐서린 존슨한테 확인해봐라. 그 여자가 괜찮다고 하면 나 타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킵니다. 영화에도 나옵니다. 캐서린 존슨이 갑자기 막 미친 듯이 계산을 막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계산해서 딱 계산을 딱 했는데 IBM 컴퓨터가 계속 오류가 나고 막 계속 다른 수치를 말해주는데 캐서린 존슨이 말한 수치가 더 정확한 거죠. 더 이렇게 치밀하게 도착하는 위치도 정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계산 실력을. 그래서 62년 2월 20일에 캐서린 존슨이 오케이 하고 나서야 프렌드십 7호가 발사됐고 뭐 중간에 몇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어쨌거나 지구 궤도를 3바퀴를 돈 다음에 무사히 귀환을 합니다. 이걸로 어쨌든 유리 가가린과 같은 급이 되긴 했죠. 자존심이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그렇지만 64년에 다인승 우주비행, 그러니까 3명을 태운 우주비행을 누가 먼저 성공했겠습니까? 소련이. 그렇죠. 소련이 합니다. 알렉세이 레오노프라는 우주비행사는요 12분 동안 우주 유영도 합니다. 우주에 나가서 이렇게 헤엄치듯이 둥둥 떠 있는 그게 이때 처음 이제 소련에서 성공을 한 거죠. 에바. 에바? 그걸 에바라 그래요. 아, 그걸 에바라 그래요? 우주 유영을 하는 거를? EVA. 그렇습니까? 그거 원리에 나오는 건데 이바 그거. 그건 이바고 에바. 뭐 아무튼 이 정도 되니까 미국이 딴 건 모르겠고 안 되겠어. 일단 무조건 소련보다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내라. 막 애가 탑니다. 이래서 이때 이제 다인승 우주 비행 계획인 제미니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죠. 로켓으로 우주선을 중력을 이길 만큼 추진력을 줘서 지구 궤도 이상으로 이렇게 딱 쏘아주면 우주선이 우주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우주선에서 착륙선만 달에 내려가는 거예요. 쬐끄만 애만 내려가서 거기서 달에서 필요한 일들을 한 다음에 사람을 다시 태우고 달에서 다시 출발해서 올라와서 처음에 우주선에 도킹을 한 다음에 지구로 이제 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달 착륙선만 갖고는 지구에 귀환하기 힘든 거죠. 다 불타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주선에 다시 도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정교한 계산과 정교한 기술과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갖고 계속 실패를 하다가 제미니 6호, 제미니 7호 가서 겨우 이제 좀 성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괜찮다 싶으니 드디어 사람을 달에 보내자. 그게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아폴로 몇 호 이런 건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때 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한창 할 때 나사의 예산이요. 연방 정부 예산의 5.5%인 254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정확하게는 안 나온대요. 얘네 극비고 이래서 안 알려주는데 대충 이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화폐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204조 1,700억 원 뭐 이 정도쯤 된대요.
204조 2천억 원, 엄청 많은 돈이죠. 이게 우리나라 2019년 예산이 제가 궁금해 찾아봤더니 470조 원이더라고요. 한 그 정도 돼요. 우리나라 예산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쯤 되는 돈을 얘네는 아폴로 프로젝트에 때려 넣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정말 돈 많아. 돈이 대단합니다. 자, 당시에 나사 직원들이 영화에서처럼 휴일도 없고 야근 맨날 하고 민간 항공사들 뭐 군대까지 총 동원돼서 이 우주 전쟁에 막 동원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만든 아폴로 1호는요. 발사도 하기 전에 테스트하다가 폭발이 일어나갖고 승무원 3명이 모두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발사도 안 했기 때문에 우주 사고로 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걸 아폴로 1호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뭐 되게 말이 많았대요. 그랬는데 유족들이 그런 게 어딨냐. 분명히 아폴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해서 뭐 해갖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미 정부에서 이건 아폴로 1호다라고 명명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그 넘버링이 약간 꼬이기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온갖 실패 시행착오가 계속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아폴로 7호가 드디어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폴로 8호가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달을 빙글빙글 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달 궤도에 도는 모습이 생중계를 했다고 해요. 이때 이제 타고 있었던 우주비행사 보먼이 무선 통신을 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행운이 있길. 지구의 모든 분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딱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감동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 멋있다. 우리 국민이 저 달에서 지금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 막 약간 이런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또 막 사람 마음이 또 이렇게 몽글몽글 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을 합니다. 이때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은 닐 암스트롱? 그렇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딛습니다. 이거는 지금 근데 음모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다. 뭐 이런 뭐 얘기가 많긴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달에 첫 발을 딛고 무사히 귀환하면서 미국의 자존심도 회복하고 아주 우주 영웅이 되죠. 이때 캐서린 존슨이 궤도 계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때 50세가 좀 넘었었는데 아주 활발하게 계속 이 안에서 이제 역할을 하셨던 거죠. 이 이후에 가장 유명한 그 우주선은 73년에 발사한 아폴로 13호. 영화도 있죠, 그죠? 네. 톰 행크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비행궤도 계산을 캐서린 존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비행궤도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폴로 13호는 근데 좀 다른 걸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막 사고 나고 이래가지고 귀환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그렇죠. 드라마틱하고 한편의 영화였죠. 그러니까 그 영화로 만들려고 그래도 진짜 생각하기 힘들 만한 사건들이 계속 생기고 그 와중에도 성공해내잖아요. 달 근처에서 탱크가 터지는 바람에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달에 이렇게 궤도를 한 바퀴씩 해서 그 힘으로 그 인력을 활용해서 뭐 그죠. 해가지고 정말 겨우겨우 그 우여곡절이 너무 많죠. 그 사이에 어디서 터졌어도 진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건 근데 인재였어요. 그러니까 납품회사에서 수치를 3도 정도를 잘못한 거를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나사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 25다 그러면 25로다 해서 부품을 보내라 했는데 28에다 맞춰놓고 보낸 거죠. 그걸 놓친 거예요. 점검을 제대로 못했구나. 네, 근데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측정하는 장치가 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한 20도 올라가면은 경고가 울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380 몇 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터진지도 몰랐고 그때 터져서 겨우겨우 살았던 거지 더 멀리 가서 터졌으면은 못 돌아왔고 근데 그것도 이렇게 나사에서 하는 모든 그 프로젝트들이 다 그때 임기응변으로 다 처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살기만 하면 되고 터지지만 않으면 되고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야. 일단 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터진 거예요 사건이 결국에는. 그리고 챌린저 터졌을 때도 이제 이거에 맞물려 또 갔던 인재라는 얘기가 있죠. 그것도 정말 무슨 뭐 볼트 하나 나사 하나 약간 이런 아주 작은 소소한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우주선 자체가 너무 정밀한 기계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걸 체크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달 착륙선이랑 다시 돌아오는 귀환선이랑 거기서 이제 이걸 달고 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달에 착륙을 안 했으니까 그걸 달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다시 그냥 끌고 와야지. 그걸 달고 온 거야. 네. 달 착륙선에 있다가 일로 넘어오고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억제시키는 장치가 이쪽 달 착륙선에 붙어 있는 거랑 이 귀환선에 붙어 있는 거랑 하나는 동그랗고 하나는 네모난 거야. 규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이후, 그 13호 이후로 이제 모든 규격이 이제 바뀌죠. 급하면 뜯어다 쓰라고.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왜 우리 흔히 말하는 청테이프 아시죠? 네. 마스라고. 마션? 마션. 마션이구나. 마션. 마션. 맷 데이먼. 어딜 가도 살아나오는 남자. 전 세계가 구하고자 맷 하는 데이먼 남자. 구하기. 진짜. 최고야. 거기서 청테이프로 온갖 막 그 위기를 막 극복하는데 실제로 아폴로 13호 때도 그 사진이 있어요. 청테이프는 아니에요. 청색은 아닌데 약간 회색 비슷해요. 거기에 덕트 테이프. 근데 그걸로 막 붙여가지고 임시로 벽에다 붙여놓고 우주선 벽에다가 겨우겨우 살아온 거야 진짜. 엄청 유명하죠. 살아온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이제 영웅이 되고 지상에 있는 분들도 이제 그 귀환시키기 위해서 계산하고 피 말리면서 그걸 완전 피 말렸죠. 덕트 테이프가 그렇게 대단한 거면 화성에서 살아남아갖고 막 비닐 그죠.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그죠. 붙여가지고 이렇게 창문처럼 막아놓고 그러는데 가능한 건가 보다 진짜. 그럼요. 여러 군데서 쓰인다 그러던데. 아무튼 뭐 아폴로 13호도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궤도 자체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냈고 그게 바로 캐서린 존슨의 아주 공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미국이 이제 소위 우주전쟁에서 소련을 따라잡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데에는 캐서린 존슨의 역할이 확실히 컸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계산원들의 역할도 있었지만 이 캐서린 존슨이 독보적으로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백인 여성 계산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남성 과학자들도 있었지만 캐서린 존슨에게 이제 의지를 한 거죠. 이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막 여성은 들어갈 수 없는 전례가 없었는데 뭐 펜타곤 회의에도 막 참석해가지고 막 계산해갖고 막 하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조르잖아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설득하고. 여자는 못 들어가고 뭐 민간인이라 안 되고 온갖 이유를 다 대는데 결국은 이 사람만큼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능력이 대단하긴 했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훈장을 줄만한 거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캐서린 존슨은요 수학 천재였어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했대요.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은 휴먼 컴퓨터였습니다. 먼저 이제 수학 천재라는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 영화에도 시작할 때 막 캐서린 존슨 역할을 맡은 어린 그 배우가 숫자를 막 이렇게 외우고 유리창에서 막 도형을 찾아내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조금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13살에 벌써 웨스트버지니아 연구소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대요. 거기도 한번 나올 거예요. 아마 그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수업받고 있는 이런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 주립대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1937년 18년생이니까 37년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죠. 이때 최고 학점으로 수학과를 졸업합니다. 입학 아니고 이미 졸업해요. 졸업하고 이제 버지니아주 그 흑인 공립학교에서 아프리카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교사로 재직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39년에 웨스트버지니아대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 대학이 그 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였던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총 3명의 흑인 학생을 뽑는데 남학생 2명과 캐서린 존슨이 뽑힌 거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주비행을 할 만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그 기하학 계산을 해냈던 이 캐서린 존슨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수학 천재였던 거예요. 이미. 그쪽에 방면에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휴먼 컴퓨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컴퓨터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죠. 미안해요. 컴퓨터학 개론에 나오는 전공인데 모르겠네. 기억 안 나시죠? 네. 자, 그 계산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컴퓨타레에서 파생한 컴퓨트라는 이제 계산하다라는 동사에다가 전미사 er,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도구 이런 거 말하는 그 전미사 er를 붙여서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도구 또는 계산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 단어가 처음에 컴퓨터 하면은 뭐 주판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계산하는 도구들을 보고 컴퓨터라고 부른 거죠. 17세기 정도에 처음으로 자동 계산기가 발명이 됐었다고 해요. 기계식으로 이제 대형 주판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수치를 입력을 틱틱틱틱 하면 기계적으로 뭐 넘기고 이렇게 해서 대답이 나오는 이런 식인 거죠. 20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이제 전자식 자동 계산기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컴퓨터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캐서린 존슨이 한창 이제 활동하던 이 시기에 수학적인 어떤 기법들이 여러 분야에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리학, 천체 물리학, 항공우주과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주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야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학적 계산이 필요해집니다. 근데 특히 비행궤도는 각도 뭐 0.00001도, 속도 뭐 0. 몇 킬로 뭐라던가 출발 시각 이런 게 또 왜냐하면 지구가 돌고 있는 이 자전과 공전에 이걸 계산할 필요가 있으니까 너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확해야만 비행을 할 수도 있고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사람을 태우기 시작하면 돌아올 때도 그게 정확해야만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 너무 가파르지 않은 각도로 내려와야 불타 죽지 않는 거죠. 무사히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려니까 계산이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이거 자기가 직접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업무 분담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아, 이 계산까지 내가 하고 있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계산원들을 고용을 합니다. 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단순한 수학적인 계산만 해줄 보조원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데 이 사람들을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컴퓨테이션즈를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인간 컴퓨터, 휴먼 컴퓨터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수학이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고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수치 이상이 넘어가고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아까 이제 컴퓨터 기계가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가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IBM 컴퓨터가 이 계산원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기계를 뜻하게 된 거는 이 이후의 컴퓨터들 때문인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하면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 이제 비행기도 계산하던 그 IBM 7090이라는 컴퓨터가 그 당시에 세계 최고 성능이었다는데 크기가 커다란 사무실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컸다고 하더라고요. 캐서린 존슨이 그 나카에 1953년에 입사했잖아요. 컴퓨터는 39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전자식 컴퓨터 아타나소프 베리 컴퓨터를 개발을 했어요. 이거 이제 개발자들이 이름을 딴 거라는데 줄여서 ABC라고 불렀대요. 이거가 무게가 320kg이었대요. 뭐 컴퓨터 한 대가 막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죠. 근데 이거는 무거운 것도 아니야. 이후에는 더 무거운 컴퓨터도 나옵니다. 그 44년에는 콜로서스라는 컴퓨터가 개발이 되는데 이거는 군사용인데 그 영국의 튜링이 고안을 했다고 해요. 앨런 튜링? 네네. 그래서 독일 그 암호 해독하는데 주로 써갖고 네. 약간 극비로 했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랐대요. 그리고 46년에 애니악이 개발이 돼서 발표가 되는데 애니악을 저는 최초의 컴퓨터인 줄 알았거든요. 역사책 같은 데서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 이렇게 배웠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아까 그 ABC가 최초의 컴퓨터고 애니악이 첫 번째라고 막 알려졌다가 법정 공방을 해서 ABC가 최초 컴퓨터로 인정받았대요. 나중에. 그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애니악은 진공관이 17,000개 이상이 들어가고 무게가 30톤입니다. 이 30톤을 들어 나를 수도 없어 세상에. 어쩜 이렇게 커요. 그리고 진공관이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람보다 좀 더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류도 막 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45년에 헝가리 출신의 미국 수학자 폰 노이만, 이 사람도 좀 유명하죠. 이 사람이 그 전까지는 컴퓨터가 어떤 계산을 하려면 그 계산에 맞게 기기 자체를 설계를 조금씩 바꿔주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됐대요. 근데 폰 노이만이 그러지 말고 기계는 놔두고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우는 이제 프로그램 내장형의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개념을 발표했죠. 그거를 49년에 실용화시켜서 에드삭이라는 컴퓨터가 나옵니다. 이게 개량 버전으로 나중에 뭐 에드박 이런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컴퓨터가 이 폰 노이만 구조죠. 우리는 기계를 하드웨어를 사고 소프트웨어를 따로 별도로 깔아서 쓰고 있잖아요. 네. 이런 개념이 이때 처음 나온 거죠. 그러니까 45년에 이런 개념이 처음 나왔으니까 50년대에는 이제 컴퓨터가 막 발전해서 군사용으로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너무 비싸고 덩치도 크니까 군대나 정부 아니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쓸 거니까 더 개발해봐. 돈도 막 갖다 때려 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들이 발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사 입장에서 이런 컴퓨터를 갖다 쓰니까 사람을 이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계산원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전산원들 다 이제 잘라.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영화에서도 보면 캐서린이 그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너는 우리 프로젝트에서 빠져야겠다 하면서 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랬는데 머큐리 프로젝트 당시에 이 IBM이 오류를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캐서린이 계산을 결국은 손으로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캐서린 존슨하고 그 영화에 같이 나온 도로시 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는 할 일이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IBM 컴퓨터 다루는 방법을 엄청 겁나 열심히 공부를 해요. 막 자기들 팀원들한테 막 가르쳐주고. 그래서 백인 학자들이 잘 못 다뤄가지고 이건 뭐야 막 이렇게 할 때 비켜봐 내가 해줄게 막 이러면서 엄청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더 빨리 습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자기들의 또 능력을 그런 쪽으로 또 개발을 하죠. 계산을 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산하는 사람이어서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저는 좀 이런 면이 좀 뭐랄까 더 와닿더라고요. 변화나 한계에 마주쳤을 때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전원 딱 꺼버리는 이게 아니라 더 노력하고 더 적응하고 더 막 열심히 한다는 면에서 이게 진짜 휴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휴먼의 참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 캐서린 존슨에게 휴먼 컴퓨터란 말이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그냥 계산하는 휴먼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Whoa, whoa, yeah.
자, 캐서린 존슨이 그 미국뿐만이 아니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립니다. 차별을 이겨내고 평등의 가치를 일깨운 사람으로 불리고 좀 존경받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좀 그런 면이 되게 많이 부각되잖아요. 차별을 계속 받고 있는 이런 장면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만 해도 미국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러니까 흑인 또는 여성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가 좀 힘든 시기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두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이렇게 발휘를 하기가 힘들었겠죠. 별책부록 우리 13화 선거와 투표 들으신 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흑인과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받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후에 1919년에 여성 참정권을 위한 헌법 수정인 앤서니 수정이 이제 발의는 됐지만 2년이나 걸려갖고 상원을 통과했고 1920년에 겨우 이제 각 주의 비준을 받아냅니다. 여성 참정권이 인정은 됐죠. 그다음에 노예전쟁 이후에 1865년에는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는 됐었어요. 그렇지만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계속해서 그 차별이 있었고 흑인 참정권은 더더욱 그 제약하는 편법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부모가 뭐 투표권이 있으면 그 다음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편법을 막 써가지고 어떻게든 흑인들이 투표를 못하게 자격이 없게 만들려는 이런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1964년에야 비로소 각 주에서 그 흑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표를 축소시키기 위해 썼던 모든 수단들이 완전하게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되고 그 나라의 시민이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사실은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캐서린 존슨이 나사에서 한창 활약하던 1960년대는 유색인종과 여성이 백인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뭐 사실 지금도 그 유색인종 차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국에서 시위도 많이 하고 이슈가 되게 많은데 뭐 그때는 어땠겠어요? 뭐 더 심했겠죠. 엄청나게. 그 영화에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는데 뭐 기억이 나시는 장면들 있나요? 유색인종 차별이요? 화장실을 그 컬러드하고 네. 화이트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네. 화장실이 뭐 800m 떨어져 있다고? 네. 건물 안에 없어가지고 네. 그 옆 건물에도 없어서 저 멀리 800m 먼 건물에 가서 그 흑인들이 일하는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에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뛰어오죠. 예전에 살았던 집이 지하철역에서 800m 딱 떨어져 있어가지고 대충 그 800m 느낌을 알거든요. 어떻게 800m를 화장실을 가냐? 그러니까요. 하필 또 비 올 때, 비 오는데. 그냥 맞아, 중간에 맞아. 비 걷고 맞고. 걷다가 비 오는 날 갔다 온 날에는 찾잖아요. 그 부장이 맞아요, 어디 갔다 맞아요. 왔냐고 왜 30분씩이나 케빈 자리를 코스터. 비우냐고. 어떻게 매일 화장실에 어. 가는데 40분이나 쓰냐 막 이러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일을 놓지 않으려고 잔뜩 맞아, 들고 뛰어가서 정말 변기에 앉자마자 펴잖아요. 맞아, 그 맞아. 모습. 그리고 그런 게 그 영화가 그런 차별을 다루고는 있었지만 화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이나 이럴 때 그 음악도 좀 약간은 좀 재밌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아 뭔가 이렇게 극복되어 가고 있는 야, 두고 봐라 느낌, 약간 이런 네. 느낌이 드네. 비 맞고 화장실 다녀온 그날 폭발하죠. 그럼 여기에 화장실이 없다는 걸 아느냐고. 아, 그 그래서 장면이 때려 부시는. 맞아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최고 케빈 책임자가 코스터나가, 네. 유색인종 화장실이라고 써붙인 팻말을 다 때려 부시고 이제 앞으로 자기 사무실에 가까운 데 가서 그냥 볼일 보라고. 제일 마지막 대사가 그거잖아요. 나사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색 소변을 본다. 맞아. 아, 근데 약간 통쾌했어요. 진짜 그렇게 말했을까? 소설이란 근데 건가? 그 이게 대사가 진짜 인상적이었어. 실제로는 캐서린 아니에요? 존슨의 일화가 아니고 IBM 컴퓨터를 했던 분이 도로시 본이고 네, 도로시 본.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리 잭슨이라고 네, 나와요. 맞아요. 메리 잭슨. 메리 잭슨의 일화예요. 엔지니어. 네, 최초 엔지니어. 그 그분의 그 사람도 일화인데 진짜 대단하던데. 네, 그분도 엄청 대단하죠. 그래서 이 세 분들은 지금 다 이름이 다 건물 이름이나 이런 식으로 다 헌정돼 있고 그 메리 잭슨이 그 엔지니어가 되려고 대학에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백인들만 다니는 대학이어서 수업 못 듣는다고. 재판까지 하잖아요. 소선수 이기죠. 근데 그 재판에서 판사를 설득하는 장면이 전 되게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나를 막을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뭔가 따지는 느낌이 아니라 끄덕끄덕 판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설득당하는 논리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누구나 있어야 한다. 지금 부조리한 그쵸. 거 당연히 있다. 하지만 그 첫 번째를 시작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그 존재가 당신이어야 한다는 걸 설명하는데 맞아요. 그 눈빛이 바뀌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그 전체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야간 수업만 허락을 받죠. 그래서 그 판사도 그렇고 그 간판 부시는 그 부장. 케빈 코스트너. 이름도 모르고 뭔도 모르겠어. 그냥 케빈 코스트너야.
나사의 부장. 네, 그 부장님. 네. 그래서 이런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맞아. 그런 걸 남자였죠. 그리고 그런 지위가 있었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또 느끼지 못했던 걸 그 두 존재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런 첫 번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뤄낸 게 아닌가. 그 남자들의 존재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외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흑인들을 보통 중학교 정도만 다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대요. 교육 자체를. 근데 이 캐서린 존슨은 대학교에 진학했고 대학원도 갔잖아요. 심지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최초로 대학원에 진학을 했었고 성적도 워낙 좋았고 그 당시 의무적으로 흑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뭐 중학교 딱 중간 정도까지. 그 영화에서 그 흑인 계산원들이 다 같이 쭈르르 이렇게 몰려 들어가는 출근해서 어떤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거기 사무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컬러드 컴퓨터스 이렇게 써 있어요. 유색인종 컴퓨터 사무실. 그러니까 그 계산원들의 사무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별도의 공간이 아예 그 건물이 따로 있었고. 네네네. 근데 그 안에서 캐서린 존슨이 뽑혀가지고 그 부장님을 만나러 갔는데도 커피포트도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제가 우리 걸 쓰네 하면서 그 다음날 이상한 거 하나 갖다 놓잖아요. 근데 안에 커피 안 들어있고. 그래서 첫 번째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인사도 하기 전에 쓰레기통을 이렇게 앞에 갖다 주는 청소본 줄 안 거지. 청소본 줄 알고 어제 안 비웠더라 하면서 주잖아요. 쓰레기통을. 당연히 흑인 여성은 청소부겠거니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 영화가 그 도로시 본이 계산원들을 할 흑인 팀을 처음으로 만들 때 커스틴 던스트가 여성 백인 주임이잖아요. 주임.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백인 여성도 그 내에서는 차별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백인 여성들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화에도 그런 장면 나와요. 계산원은 보고서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네가 계산했지만 그거는 네 이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휘한 과학자의 이름만 올라가지 계산원의 이름 올려주지 않는다. 단순 노동 뭐 이런. 캐서린 존슨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상관없이 계산원 자체에 대한 편견 그리고 또 주로 여성들이 맡았던 역할에 대한 편견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자 그 사람이 캐서린 존슨 이름 올려주잖아요. 마지막 장면 인정을 하는 거죠. 그거 아세요? 82년생 커스틴 던스트. 커스틴 던스트가 82년생이군요. 아, 그래요? 82년생 김지영처럼. 차별, 온갖 차별을 받고 있었네. 그 여자도. 82년생 미국 김지영. 그 당시에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 나오지만 실제로 사회 전체가 그 유색인종과 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막 분리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린북이라는 영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식당도 재밌죠. 따로 들어가야 되고 흑인 화장실이 내부에 없는 거는 뭐 아주 일상적이었고 버스에서도 유색인종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백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를 지금 그린북을 들었잖아요. 네. 그린북에 나왔던 주인공이 그 마우샬라 알리가 여기서 중령으로 나왔던 컬로넬 짐 존슨, 그 캐서린 존슨의 남편이죠. 그분이에요. 네, 약간 얄쌍하게 생긴 그 피아노 치던 분이. 네네네. 오. 네, 그 사람이. 아니 저는 그 도로시번 역할했던 분. 많이 나오지 그분. 그분이 되게 유명하죠. 그분이 헬프 되게 재밌게 봤고. 헬프 진짜 재밌게 봤죠. 이름 뭐였더라? 올리비아 스펜서. 올리비아 스펜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하는 뭐 영화도 뭐 하나 해가지고 엄청 이슈가 됐던. 좀 약간 무서운 캐릭터도 잘 어울리고 좀 웃긴 캐릭터도 잘 어울리고 되게 연기 폭이 넓으신 것 같아. 헬프는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 것 같아. You are smart, you are kind. 그 맞아, 대사. 아마존님이 하니까 되게 발연기. 그 캐서린 존슨이 이 당시에 이 계산원으로 입사를 한 것만으로도 사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상대적으로 백인 남성에 비해서 임금과 지위가 낮았던 백인 여성들이 대부분 이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도로시 본이 1952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계산원 팀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시 본이 이미 이 안에서 조금 그래도 인정을 받고 발언권이 좀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제 캐서린 존슨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서린 존슨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원을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 대학원을 마치지 못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그만두고 집에서 애를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지냈단 말이에요. 한 10년 정도 경력이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애 셋 키우면서 사는 엄마의 역할에 그냥 충실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교사 생활 잠깐 하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애들 학교 가르칠 수 있으면 잠깐 이제 뭐 지금 말하면 기간제 정도 될래나? 하여튼 정규가 아니라 잠깐 애들 가르치고. 애들 수학은 잘 가르쳤겠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셋째 딸이 이제 좀 컸다 싶어서 나도 좀 다시 애들을 가르치러 학교에 나가볼까? 뭐 이렇게 고민하던 시즌이었다고 해요. 그때
계산원에 흑인을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거기를 갈까 학교를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계산원이란 직책도 일용직이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 어느 부서에서 계산할 사람 몇 명 보내라고 하더라. 그럼 거기 가서 일하고 며칠 일하다가 이제 우리 다 끝났어. 계산 끝났어. 이제 다 가봐. 이러면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인력시장 같은 느낌인 거죠. 고정된 어떤 정규직이 아닌 거예요. 영화 속에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워낙에 많이 나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무시당하고 여자는 안 돼라고 했던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캐서린 존슨은 실력만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 업적들이 어마어마한 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백인 남성 과학자들이 해내지 못한 계산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내는. 그래서 이제 주요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것은 물론이고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1960년에 비행 연구 보고서의 저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이름 뭐였지? 폴 스태포드. 이 사람도 이제 수석 엔지니어인데 자기 이름만 홀랑. 캐서린 존슨이 자꾸 보고서에 자기 이름을 쓰니까 아니 계산원 이름 원래 안 넣는 거야. 이렇게 계속 뜯어버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감화돼서 그걸 넣어주는 거죠. 캐서린 존슨이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근무 기간 동안에 26개의 연구 보고서 말이 보고서지 거의 논문급이라고 해요. 이런 데서 내는 연구 보고서들은 거기를 26개나 저술하거나 뭐 공동 저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벽이 진짜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됐어. 내가 여기까지야. 알았어. 그만할게 하지 않고 영화에서도 그 알 해리슨 부장한테 계속 가서 근데요. 막 이러고 자기 얘기를 하고 회의 중에도 계속 손 들고 그러면요 이러면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저는 저 회의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래야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냥 내가 뭐 내 명예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난 내 일을 똑바로 하려니 그 회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 본부장이 꼰대였으면 그것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역할만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주인공이 그랬을 것 같은데 얘기를 왜 안 해주는 거예요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맡은 바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 하는 동안에는 집중해서 거기에 좀 몰입해서 일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한테 이렇게 태생을 이유로 뭐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계속 차별을 계속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역할을 끝까지 다 해내고 맞아요. 끝까지 포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백인 남성들만 인정받던 나사에서 캐서린 존슨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잘하는데 어떡해. 남들보다 더 잘하는데 어떡해. 아까 판도라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의 인종이나 성별이 이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는 걸 가로막는 벽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걸 사람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하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사람이 능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차별받는 것들이 불합리하구나 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캐서린 존슨이 천재 수학자여서 뭐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겨서 존경받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아마 천재가 아니었더라도 이 사람이 수학자가 아니었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차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2016년에 영국 BBC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캐서린 존슨을 포함을 시킵니다. 2017년에는 나사에 캐서린 G. 존슨 컴퓨터 연구실을 개설합니다. 2018년에 100세를 맞이했는데요. 그때 웨스트 버지니아 주립대학에 이제 캐서린 존슨의 그 모교죠. 동상을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미국 의회가 히든 피겨스 의회 명예훈장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캐서린 존슨, 크리스틴 다든, 그리고 이제 이미 돌아가신 도로시 본과 메리 잭슨 이 4명에게 의회 최고 훈장인 골드 메달을 수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4명의 수학자가 있었기에 제2차 세계대전 중 항공시험, 초음속 비행연구, 태양계 탐험을 위한 보이저호 발사, 인류의 최초 달 착륙 등이 가능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우주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카말라 해리스라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거둔 성과가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남아있었다. 이 개척자들은 모두 흑인 여성들의 희망이다. 장벽을 부수며 모든 유색인종 여성에게 영감을 줬던 존슨의 전설적인 업적은 영원히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0년 2월 24일에 101세로 타계를 하십니다. 나사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분에 대한 얘기가 있나 해서 봤더니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From Hidden to Modern Figures. 이 페이지가 캐서린 존슨과 동료들의 이 삶과 업적을 이렇게 쫙 이렇게 바이오그래피부터 시작해갖고 업적들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캐서린 존슨을 주제로 한 그 교육자료,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무슨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볼 법한 그런 교육자료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영향력 있는 위인 축에 들어가는 인물이라는 의미겠죠. 영어로 돼 있어갖고 제가 내용을 다 보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다행입니다. 대충만 봐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캐서린 존슨의 삶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영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극장에서 영화가 딱 끝났어. 끝나서 같이 보러 간 친구한테 너무 대단하다. 이 진짜 너무 재밌다. 막 진짜 막 극찬을 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영화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실화일까? 막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영화 보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60년대 활약한 사람들인데 물론 그분이 계속 살아 계실 때였긴 하지만 뭐 인제서야 100살 다 됐는데 그러니까요. 인제서야 이런 얘기가 나와? 이거 한 30년 전에 벌써 나왔어야 되는 영화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사에서 투자해야죠. 아하. 캐서린 존슨 영화 제작에?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지금 뮤지컬로. 투자했어요? 아니 디즈니에서 뮤지컬 만들고 있어요. 캐서린 존슨에 대한 히든 피겨스 뮤지컬. 네. 재밌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뮤지컬 영화야? 뭐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거야?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영문자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이 더 증폭이 됐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해석판이 안 나왔어 아직 한국어가. 디즈니사가 그 뮤지컬 쪽 극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쪽에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뮤지컬 브로드웨이로 하는 실제 뮤지컬인 무대에서 올릴 영화가 아니라 그것도 재밌겠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되고 있어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나오면 우리 다 같이 보러 가면 좋겠다. 네, 우리 브로드웨이 한번. 네. 우와, 대박. 브로드웨이 그 삼각형 그 삼거리에서 우리 팟캐스트 딱 하는 거죠. 라이브 하면서 필링 투어 협찬해 주시나요? 그거 다시 제가 부활시키면 어떻게 돼요? 뭔가 당시 특히 흑인 여성들에게 굉장히 영웅적인 야 저렇게 될 수 있어? 마치 옛날에 박찬호 박세리가 미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도 저희 가서 저 큰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동양인 뭐 이런 어떤 차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되게 대단하다. 그거랑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하나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 칠판 있잖아요. 엄청 큰 칠판.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캐서린 존슨이 자기가 계산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굉장히 큰 칠판에다가 공식을 막 쓰면서 칠판에 거의 전부를 다 활용해가지고 계산식을 막 써서 마지막에 쫙 밑줄을 그으면서 이거다 하면 사람들이 보고 우와 이렇게 하죠. 맞아요. 칠판에 쓰는 음악이 딱 끝나요. 그게 칠판이 나중에 좀 약간 영화적 장치처럼 보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칠판의 의미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가치를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창구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칠판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기도 하고 별책 부록이 우리의 칠판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 맞나요? 그치. 우리의 모자람을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 아까 영문기사 그거 빼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칠판 별책 부록? 모르겠다. 아니 저도 영화 봤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나고 저는 영화 보고 나면 주로 좀 잘 잊어버려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음악이나 그러니까 군데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만 좀 기억하고 기록을 해놓는 편인데 이 영화는 대체로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사 한마디 한마디도 되게 기억에 남아서 어떤 거는 메모를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야말로 같이 봤던 친구한테 이거 진짜 실화야? 실화라고? 어디까지가 진짜야? 이런 얘기를 친구라고 하면서 와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뭐 영상으로 요즘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 짧은 영상으로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러고 또 한 몇 년 지나다가 지금 이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숨어 있었던 그 인재들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해냈는데 올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건 저는 이번에 찾아보다가 알게 돼서 저도요. 진짜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야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 이후에도 많은 활약을 하셨겠지 하고 궁금했는데 오늘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역시 멋지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숨은 인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응원을 보내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시면 좋겠다.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작게나마 그런 활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셨을까요? 보셨겠죠? 보시지 않았을까요? 2016년인데. 보셨을 것 같아요. 소감이 되게 궁금하네. 소설은 당연히 보셨을 테고 영화도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되게 추모 방송 많이 하네요. 올해 계속 하다 보니.
아니 음악도 한스 짐머가 같이 작업한 누구랑 공동으로 작업했는데 공동이에요. 누군진 모르고 몰라요. 한스 짐머만 기억해. 아, 이래서 유명인만 기억하는 그렇죠. 진짜 더러운 세상이다 생각하는. 진짜. 이름 한번 불러줍시다. 누군지. 그래 좀 불러줘요. 퍼렐 윌리엄스. 저희에게는 뭐 이렇게 생소할 수 있지만 래퍼기도 하고 빌보드로 휩쓸고 헐리우드 명예 거리에 입성되어 있는 대단한 분입니다. 네, 아무튼 이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 있다면 방송 듣고 영화를 보셔도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맞아요. 영화 보신 분들도 다시 보시면 이 방송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건 스포할 게 없어요. 봐도 그렇죠. 봐도 좋더라고요. 다시 봐도 재미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주전쟁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폴로 13 보시고. 아, 그 영화도 우주전쟁은 그걸 봐야죠. 그 탐 크루즈의 우주전쟁. 아 재밌죠. 거미 로봇 막 그 맞아요. 타고 다니는 거. 자, 캐서린 존슨이 타계했을 때 나사의 국장 제임스 브라이든스틴이 아주 슬퍼하면서 나사 홈페이지에 부고를 전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사의 초창기 발전을 일군 리더를 잃게 됐다. 캐서린 존슨은 나사의 맞죠. 수학자이자 모든 인종이 평등을 누리도록 이끈 개척자였고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을 성공시킨 공로자이자 수학과 과학 교육의 투사였다. 나사에서 가장 영감 어린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캐서린 존슨은 이렇게 인정받는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재성이 인종 때문에 혹은 또 성별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사람이 천재였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 천재성을 놓지 않고 끝까지 어떤 차별의 벽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업적만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만든 점, 일부러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혹은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든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찬사가 당연히 받을 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천재이든 아니든. 네, 지금까지 책보다 별책부로 저는 엿장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 묵사발이었습니다. 에바는 에반게리온. 요새 젊은 애들 에바다고. 아, 에바. From Hidden to Modern Figures. 마더니? 네, 모던. 엄마. 마더 데레사 이런 거. 마던 뭔다 수가 못 알았어 진짜. 야, 숙제 같은 거 할 때 참고할 만한 교육 백과사전,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동아전과, 표준전과, 아니야 그런 쪽이 아니야. 참고서.